여러분, 고대 역사서 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려 했던 그런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일본 최초의 공식 역사서 1번 서기를 통해 역사가 어떻게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고대 일본이 왜 스스로를 중화라고 불렀을까? 아니, 중화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중국이죠. 수천 년 동안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의 중국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인데 이걸 왜 일본이 자기들 공식 역사책에 썼을까요? 바로 이 이상한 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네, 진짜로 그랬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요. 자기 나라를 떡하니 세상의 중심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나라 최고 이런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인 선언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면요. 먼저 중화라는 단어가 그 시절에 얼마나 무거운 의미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지도상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바로 문명세계의 센터다 이런 믿음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건 뭐 거의 중국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중국의 상징을 대체 왜, 무슨 깡으로 일본이 자기들 거라고 가져다 쓰려고 했을까? 답은 되게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그 해답은 일본 땅이 아니라 바로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터진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 단 하나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일본의 운명을 진짜 뿌리부터 흔들어버리고 심지어 역사책을 쓰는 목적까지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 바로 동맹국의 멸망이라는 재앙적인 사건이었죠. 자, 당시 일본을 왜라고 불렀잖아요. 이 왜는요, 선진 문물을 막 전해주던 핵심 파트너 백제한테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60년에 이 든든했던 동맹 백제가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한테 멸망해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3년 뒤에 어떻게든 백제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대규모 군대를 보냈는데 백강전투에서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처참하게요. 순식간에 왜는 외톨이가 되고 엄청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죠. 보세요. 상황이 진짜 하루아침에 뒤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든든했던 동맹은 지도에서 사라져버렸고 이제 일본은 바로 자기들을 쳐부순 거대한 신라당 연합과 혼자서 맞서야 하는 적이 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나라의 존망에 걸린 위기였겠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본의 지배층은 뭔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 군사력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어요. 훨씬 더 강력한 궁극의 정치적인 도구가 말이죠. 그들이 필요했던 건 칼이나 창 같은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정신을 위한 무기였죠. 외부의 적을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내부의 분열을 막고 흔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콱 묶어줄 강력한 국가 이야기, 바로 이데올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필요성 때문에 탄생한 게 일본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었던 거죠.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서고 우리 정권이 이렇게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는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기획된 아주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본 서기를 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과거를 새로 써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방법이요.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 계획은 크게 3단계였어요. 첫째, 통치자인 천황을 아예 신의 후손,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중국 황제랑 동급으로요. 둘째, 영광스러운 과거를 조작합니다. 실제 역사랑은 다르게 마치 일본이 한반도 왕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것처럼 꾸며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중화, 즉 세상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에게 붙이는 겁니다. 이걸로 국가적 자부심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거죠. 이 모든 작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만세일계라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냐면 천황 가문이
저 멀리 신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황의 통치는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 되는 거죠. 정권의 영원한 안정을 꾀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외국 사람들 보라고 쓴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모르는 내부 국민들을 위한 거였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국가 이야기 만들기 프로젝트 일본 서기가 다른 역사책들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이걸 보면 그 정치적인 사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역사서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역사를 쓰는 사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잖아요. 심지어 왕도 자기가 다스리던 시대의 기록은 못 보게 해서 객관성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죠. 근데 일본 서기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객관적인 사실, 기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천황 가문을 더 위대하게 포장할 수 있을까? 이 정치적인 목적에 모든 게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본 서기를 볼 때 이걸 그냥 옛날 이야기 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과거를 의도적으로 다시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정치적 선언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결국 일본 서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역사라는 건요, 그냥 기록된 사실 그 자체만큼이나 그 역사를 누가 그리고 왜 썼는지를 파고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8세기에 쓰인 이 강력한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을까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지혜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거겠죠.